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문제점을 얘기하는데 지금 다 이재명의 민낯이 까발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가 굳이 막 후벼 파서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이 지금 오만해져 가지고요. 본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뒀던 것들이 삐쭉삐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아, 내가 대통령 해보니까 뭐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뭐 민주당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있고, 여론도 보니까 내가 뭐 하니까 지지율 좀 빠지지만 크게 상관 있겠어? 내가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고, 검찰, 경찰, 공수처, 수사기관들 문제 제기하면 그냥 압수수색 해버리지. 특검, 세 가지 특검, 전 정부 관련해서 악마시하면서 이것저것 압수수색하고 제1당도 500명이 되는 당원들의 명부 그냥 달라는 거 아닙니까? 압수수색해서 황당하지 않습니까? 500명의 명부, 그 당원들은 국민입니다. 너희가 뭔데? 아니 진짜 수사가 필요하다면 특정한 어떤 그런 것들을 어떤 시기하고 대상을 조금 촘촘하게 특정해서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럼 앞으로 뭔가 혐의점이 있으면 다 내놓으라고 하면 되겠네. 특검 여러분, 민주당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 되죠. 지금 이춘석 경찰 여러분 수사 잘하고 있습니까? 이준석 같은 미공개 정보를 가져가서 사적으로 이용하는 인간들, 단순히 이춘석만 그러겠습니까? 아니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당당하면 국회의원들 다 전수조사하고 국수위가 아니죠.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위원회, 거기 있는 사람들도 다 까라는 거 아닙니까? 친인척 그리고 장차관들 다 까야 되는 겁니다. 왜냐? 그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국가의 앞으로의 어떤 마스터 플랜, 어디에 돈이 들어갈지에 대해서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와 관련된 정책을 다 만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춘석이라는 사람이 딱 정해서 네이버와 LG CNS 주식을 거래했던 거 아닙니까? 그게 이른바 AI 국가대표에 딱 선정되는 날, 이것만큼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이재명이란 사람이 국민들의 돈을 가지고 생색내면서 돈을 15만 원에서 55만 원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지금 메꾸고 있는데, 세제 개편을 통해 가지고 헛발질하는 바람에 지지난주 금요일 날 8월 1일 날 116조 원이 날아갔습니다. 증발됐습니다. 누군가는 그날 큰 손해를 본 거죠. 근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어제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렇게 돈 퍼주고 나서 국가 재정이 너무 취약하다, 씨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 옆집서 빌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옆집이 뭡니까? 미래 세대입니다. 미래 세대. 또 국채 발행하겠다는 겁니다. 진짜 황당합니다. 미래 세대는 지금 없거든. 국가라는 건 말이죠,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과 이미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 사이만의 계약이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 미래 세대까지, 현재와 과거와 미래 세대, 이런 여러 가지 사이 속에서의 이루어진 계약이 국가입니다. 국가. 우리가 정책을 할 때도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 아니면 지금 유권자는 아닌 그런 세대까지 다 감안해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5년, 제가 볼 때 5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5년만 생각하는 인간이라면 진정한 지도자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쓴 약이라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욕을 먹더라도 해내는 사람이
리더고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이재명이라는 사람 뭐냐? 유일하게 하는 게 뭐냐? 지지율 떨어지지 않으려고 돈 푸는 거. 문재인이 했던 방식 다 봤거든. 그리고 본인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 돈을 풀어가지고 다 지지율을 관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역시 또 대통령이 돼서 얼마나 좋아. 내 돈 안 들이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돈 이렇게 뿌려대고 나서 하는 말이 국가 재정이 너무 취약하니까 씨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옆집에서 빌려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참 여기 보면 국가 재정 너무 취약해서 씨 뿌릴 씨앗이 부족해서 옆집에서 빌려야 된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재명이 또 황당한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이 두 가지로 하는 거죠. 하나는 미래 세대의 몫을 가져다가 돈을 풀어서 본인의 지지율을 유지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세금을 뜯어내는 겁니다. 증세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자 감세, 이 갈라치기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때 어떻게 했냐? 양도소득세에 어떻게 되는 대상이 되는 기준을 50억에서 10억 원으로 낮췄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느냐? 윤석열 정부 때 부자 감세 때문에 10억 원인 걸 50억 원으로 올렸다. 그래서 정상화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식이라는 게,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게 일정 부분 사람들한테 세금을 올린다고 해서 그 사람들만 불이익을 보느냐, 세금을 많이 내느냐, 그게 아닙니다. 시장은 욕망과 사람들의 어떤 욕망과 이해관계가 뒤죽박죽 다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정치인이 이른바 정치인이 공학적인 마인드로 요렇게 하면 요렇게 될까 봐, 요렇게 되면 요렇게 될까 봐, 이런 식으로 툭툭툭 던져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때 30번 가까운 부동산 정책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부동산 양극화는 더 커졌죠. 수요와 공급에 의한 시장의 어떤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가격인데, 문재인이라는 사람 무식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징벌적 세금으로 수요를 부러뜨린다는 겁니다. 수요를 못하게 하면 가격이 안 오른다는 그 황당한 발상으로. 그러면서도 본인들은,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은 더 많지 않습니까? 어땠습니까?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는, 사실상 입안했던 김수현 씨, 과천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재건축된 아파트에서 잘 살고 있고요. 흑석 선생 김의겸 어떻습니까? 올인해가지고 흑석동 재개발 관련해서 해가지고 얼마나 큰 이득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